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주제로 왔습니다. 고려시대를 마무리하는 단원이에요. 고려의 문화편. 문화편은 우리가 뭐 내용도 많고 좀 뭐 외울 것도 많아 보이는데 최대한 좀 친숙하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춰서 준비한 요번의 테마입니다. 16번째 테마, 어린이를 위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에 어린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친구 이름은 임진석 저입니다. 자,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어디에 재미를 느꼈었냐면은 고구려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 이 삼국시대가 참 재밌었어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국가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떤 국가를 좋아했냐? 뭔가 좀 안타까운 요 국가 바로 백제를 좀 좋아했었어요. 예, 신라는 뭔가 조금 약간 뭐 좀 야가 빠진 느낌이 있고 고구려는 뭔가 좀 힘은 센 것 같은데 백제는 좀 뭔가 안타까워. 그래요. 아무튼 제가 좋아했었던 국가는 백제였고 고구려 2등, 신라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보통 신라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예, 그런 느낌이 어렸을 때 좀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를 많이 보고 싶은데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서점을 갔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어떤 책, 저 후광이 비치는 책을 하나 찾아냈어요. 바로 어린이를 위한 삼국사기라는 책을 찾았어요. 예, 이 책을 보니까 말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 와, 그래.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겠다. 라고 하여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이 책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보다가 실망에 빠졌어. 왜냐? 제가 나름대로 기대했었던 백제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한데 안 나와 있어요. 기대했던 게 없어. 왜냐? 천하의 바보처럼 묘사가 된 거예요, 백제가. 예. 그리고 고구려는 아주 나쁜 국가처럼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신라가 너무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 실망했죠. 이 책은 별로야 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책을 바꾸러 다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실망에 빠져 있는데 다른 책이 없을까 라고 해서 서점에 다시 갔는데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책을 발견했어요. 자, 이 책의 이름은 어린이를 위한 삼국유사라는 책이었었어요. 자, 이거 다 실제 있었던 제 얘기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삼국유사. 그래, 이거였구나. 이 책을 샀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읽다가 못 읽겠어. 왜 그러냐? 제가 기대했었던 거는 막 전쟁 나오는 이런 얘기를 사실 어렸을 때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에 그런 얘기는 많이 없고 뭐가 있냐면요. 어느 지역에 무슨 뭐 도술 같은 얘기, 전설 같은 얘기, 예, 그리고 어느 지역에 무슨 뭐 스님과 효녀의 이야기 막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역사책인지 동화책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실망에 빠졌죠. 그래서 결국 다시 갑니다. 실망한 우리 임진석 어린이 결국 어떻게 되냐? 책을 환불하러 갔다 옵니다. 자, 이런 일화를 겪었거든요. 이 얘기가 고려시대 편찬된 역사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처음에 제가 읽었었던 삼국사기라는 책은 신라 계승을 표방했었던 김부식,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을 겁니다. 뭐냐면요, 개경파, 서경파 이런 거 배웠었어요. 예, 신라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김부식이 썼기 때문에 신라 중심으로 쓰여진 이런 사실에 입각했었던 어린이를 위한 책이었었던 거고, 삼국유사라는 책은 요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승려가 썼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설화, 신화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사회 풍조가 반영이 됐었거든요. 제가 읽었었던 책은 사실 원작에 충실했었던 책인데 그거를 어렸을 때는 몰랐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도 알아두면 쓸데있는 한국사.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이건 아니면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알아두면은 언젠가 분명히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내용들 고려시대 무엇이 녹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예요. 유학이라는 주제죠. 여러분, 유학이 뭐죠? 대체? 유학은 뭐 유한학문 그런 거 아니죠. 자, 유학의 시작은 공자와 맹자였었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유학이 시작됐었어요. 이 유학이 고려시대 때에도 쭉 발전을 할 건데,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성리학이라는 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학의 발전이 좀 더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학의 내용을 잘 몰라요. 중국에서 나왔었던 공자 맹자의 가르침, 이 유학은 중국의 조금 뒤의 시기에 진시황제가 나오면서 야, 이런 거 전부 다 불태워버리라 해가지고 이제 공자 맹자의 사상을 전부 다 불태웠다가 나중에 이거 다시금 복원하자, 이런 유학의 수준이었었어요. 이것이 중국이건 우리에게건 쭉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어찌됐건 우리는 남아있는 공자님과 맹자님의 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발전시키고 정치에 녹여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노력을 하자라고 건의했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고려 초 투머치 토커 누굽니까? 최승로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자, 요거는 이미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여기서 뭐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교 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하자라고 어느 시기, 어느 왕 때, 성종 때 건의한 거 여러분은 봤었죠? 그죠?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봤던 거예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려 중기면은 문벌 귀족들이 나오는 시기이거든요. 자, 문벌 귀족 시기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건 두 개를 봤어요. 어떤 사건 봤냐? 이자겸의 난이라는 사건과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라는 사건을 봤거든요. 그 사건이 문벌 귀족이 고인물화 됐을 때 나타나는 모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봤었는데, 그 바로 전쯤이야. 그 바로 전쯤에, 자, 우리나라의 당대 최고의 유학자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최충이라는 유학자예요. 자, 이 사람은요, 당대에 굉장히 큰 학자로 불렸었는데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그 유학을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은 관리되는데 과거 시험에 활용할 거 아닙니까? 과거 시험 보는데 공자 맹자 가르친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논술 시험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과거 시험인데 이거 시험을 주관하는 관리 또는 출제위원이 있겠죠. 그 관리를 뭐라고도 하냐면요, 지공거다라고 하거든요. 즉 시험 출제위원이에요. 이 최충이라는 인물은 과거 시험 출제하셨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뭘 하냐면요, 학원을 차립니다. 예. 유학을 가르치는 학원을 차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소문이 나겠죠. 뭐 쪽집게 강사 등장. 아, 이분 수업만 들으면은 과거 시험 빤하다. 예, 최충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한능검 시험은 해커스 아닙니까? 그죠? 예, 임진석 한국사 이런 것처럼,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최충이 등장을 했었다. 자, 이 사람은요, 동쪽의 공자님이다라고 불리면서 당시에 일종의 학원, 사립교육기관인 구제학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당시 학교 학생들을 문헌공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최충이라는 이 인물은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고려 중기 문벌귀족 시기 때 점점 명성이 높아졌었던 인물이에요. 유학자구나. 그래요. 고려시대 문벌귀족 이들은 사상적 기반이 유교였었거든. 그래서 문벌귀족은 유학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부식도 유학자고, 이 김부식은 여러분 앞서 봤었죠.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얘기할 때 묘청의 난에서 김부식이 있고 묘청이 있었다. 김부식은 묘청과 대립했었던 대표적인 보수파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삼국사기 만들 건데 그거는 뒤에 삼국사기 편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학이 발전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데 이 유학이 더욱더 발전하고 커지는 계기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바로 성리학입니다. 자, 성리학은요, 제가 교과서적인 표현을 써드릴게요. 성리학이 뭡니까? 성리학은 말이죠, 인간의 심성과 우주 만물의 질서를 탐구하는 신유학입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자, 이게 뭔 소리인지 풀어드릴게요. 일단 성리학은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신유학이라 그랬어요. 신유학이다. 유학인데 새로운 유학이다라는 거예요. 예, 유학인데 새로운 유학이야? 기존의 유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존의 유학은 공자 맹자님의 사상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진시황제가 이거 막 불태워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 요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깊이 우리가 탐구하자
라는 것을 추구했었던 인물이 있으니 중국의 주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주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주자는 기존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보였었던 공자맹자의 사상을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킨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한국사 능력검정에 기본 있고 심화 있죠. 기본이 성리학 이전의 유학이에요. 심화가 뭐냐? 성리학이에요. 기존의 유학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예, 이거를 주희, 주자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주자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심성,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의 심성은 무엇인가? 이런 거 탐구하는 일종의 윤리다.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질서는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우리 인간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만사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도덕적인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를 어떻게 세상에 구현시킬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윤리학이자 철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성리학이에요. 자, 이러한 성리학이 충자왕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충자왕이다라고 하면 원간섭기죠. 여러분들 봤었죠? 예, 충충충충 원나라에 충성해라. 부마국 체제였던 이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 원간섭기 때 들어왔구나. 대략적인 시기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많이 전파되게 될 텐데 바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요 충렬왕 다음이긴 한데요. 예, 충선왕이라는 왕인데 요때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만권당이라는 요 기구, 충선왕이 만들었었던 요 기구에서 중국에서 학자들과 교류한 거예요. 아, 성리학이 이런 거예요? 아, 성리학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아, 성리학이 이런 거군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연구했었던 그 기관 이름이 만권당이에요. 성리학을 열심히 배워오려고 했었구나. 그리고 공민왕 시기 때에는요. 뭐였었냐면요. 이 사람은 기존의 권문세족의 문제점들, 모순점들을 타파하고 반원 자주정책을 추진했었던 왕이었었잖아요. 자, 공민왕의 개혁의 파트너로서 성장하길 바랬었던 이런 계층이 바로 신진사대부였었는데 신진사대부를 키우기 위해서 이색이라는 인물을 성균관의 가장 우두머리 직책인 대사성에 임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색이 누구를 키울 거냐? 정몽주와 정도전을 키우는 거예요. 어라? 신진사대부지요? 이 신진사대부는 당시로서 개혁사상이었었던 성리학,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고려의 체제를 뒤엎자, 뭔가 개혁하자라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정치권에서 활약하고자 했었던 인물이다. 그러면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성리학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학의 교육기관은 무엇인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유학이 그렇게 중요했었는데 교육하기 위한 기관들은 뭐가 있었냐? 고려시대 기준으로요. 자, 고려시대 때 만들었었던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 이거 어디서 봤었냐? 여러분들 앞에 고려초 성종 때 봤었죠. 국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을 만들고 지방에 박사를 파견하기도 했었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고려시대 때 있었는데 근데 요게 고려 후반기 때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조선도 성균관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에는 국자감인데 저 뒤에는 성균관으로 바뀌기도 했었다. 뭐 고려시대 성균관이 나와도 틀린 건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만 알아두고 가자. 자, 그리고 이 국자감에서는요, 유학을 주로 가르치는데 기술교육도 했나 봅니다. 물론 나중에 공민왕 때 되면은 기술교육 하지 말고 유학만 해 라고 해서 성리학을 발전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라는 사실 참고로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에는요, 향교라는 걸 설치할 건데 요런 게 고려에도 있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세요. 향교는 조선시대 가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지방에서 정부가 세운 일종의 국공립학교의 명칭이 향교고 고려도 있나 보다 정도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립학교를 보겠습니다. 이미 봤어요. 뭘 봤었냐? 이거 아까 본 문헌공도 구제학당 최충이죠. 해동공자 최충, 지공거 출신의 최충.
과거 시험 출제위원 최충. 이분이 학원을 차렸다. 쪽집게 강사다. 예, 그래서 당시 유학 1타 강사였었다. 자, 이런 학원들이 개경에 12개가 생깁니다. 사학 12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교육기관, 뭘 가르치겠다? 유학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봐봐요. 정부 입장에서는 학원들이 많이 만들어져. 아니 말이지. 과거 시험 이거 준비하는 거를 다 학원에서 해. 정부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국자감 학교에서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어디 가니? 최충 선생님한테 배우러요. 이러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관학이라고 쓰고 공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진흥시킨다. 진흥책. 공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아니 애들이 말이야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학교에서 수능 공부 이거 선생님들 수업을 안 듣고 잠만 자고 이런다. 문제가 있다. 정부의 교육을 강화시키자, 공교육을 강화시키자. 이게 관학진흥책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입니다. 주로 다 고려 중기 때 이어질 건데요. 자, 대표적인 거 숙종 때에는요 서적포라는 걸 두어서 서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국자감에다가 책을 많이 두어서 얘들아 학원 안 가도 학교에서만 공부해도 과거 합격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요때입니다. 예종이라는 왕 때, 자, 국자감에 앞서 봤었던 최충의 구제학당 이것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전문적으로 만들자. 칠제라는 강의 강좌를 깝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는 우리 국자감에도 있습니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자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제도를 확충하는데 그를 양현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개입니다. 관학진흥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가끔 나와요. 청년각과 보문각은 왕실 도서관 겸 학문연구소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더 마련해 주는 거예요.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이런 기능이다. 그래서 예종 때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을 뭐 세부적으로 더 정비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역사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테마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전의 기록들을 쭉 정리한 역사서는 삼국시대에도 편찬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지금 남아있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고구려의 신집이라는 역사서, 백제는 서기라는 역사서, 신라는 국사라는 역사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없단 말이에요. 남아있지 않단 말이지.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최고는 최고예요가 아니라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오래된 게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요걸 제가 어렸을 때 읽어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망했었던 거지. 왜? 너무 신라만 우쭈쭈 해주는 것 같아서 서운했었는데 근데 김부식이 누구였습니까? 개경파 김부식이에요. 고구려 계승의식 말고 신라 쪽에 좀 편중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특징을 볼게요. 자, 앞서 김부식을 최충과 함께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시대 때에는 문벌귀족식이에요. 문벌귀족식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학자입니까? 유학자예요. 유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최충, 김부식 이렇게 앞에서 잠깐 봤단 말이야. 유학자. 그러면 역사 관점에 있어서 당연히 유교, 유학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딱 일단 요거거든요. 유교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학자니까 유교 합리주의 사관이겠죠. 근데 합리주의는 또 뭐야?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요게 삼국사기와 관련 있는 문구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유교의 시작이 유학과 유교 같이 보시면 돼요. 유교의 시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중국의 공자예요. 중국의 공자인데 공자님이 말이죠. 살아있을 때 제자가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 얘기해 보거라. 아니 우리 인간의 심성 뭐 마음이 어떻다 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선생님 그런 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사는 것도 지금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논할 수가 있겠니? 그렇군요. 뭐가요? 유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이런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들을 믿지 않아요. 그걸 합리주의 사관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김부식은요 이거와 연관되는 수험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김부식이 우리나라 역사를 막 쓰고 싶은데, 근데 저 앞에 시작 부분에 보니까 고조선의 단군 신화가 있는 거야. 고조선의 단군 신화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웠던 것처럼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곰과 호랑이 찾아와가지고 막 100일 동안만 버티고 해가지고 웅녀로 만들었다. 이게 뭐냐? 이런 말가 안 돼. 싫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고조선의 신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군 신화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대기 삼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서를 편찬할 건데, 물론 여기에 숨어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신라 중심으로, 왜? 김부식은 신라 계승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본기와 열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고구려의 역사를 편찬한다라고 보자. 어떻게 쓸래요? 고구려의 역사 뭐 100몇 년에 300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는 편년체라 그래요. 그건 뭐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정리가 좀 한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준으로 쓰거든요. 그 복합적인 기준이 이런 건데요. 자,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본기라는 건 뭐냐면요, 본기는 어느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별로 카테고리를 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신라 진흥왕 편, 그죠? 백제 근초고왕 편, 그게 본기예요. 열전은 뭐냐면요, 왕 말고 중요한 인물도 있잖아. 예를 들어 김유신 왕은 아니지만 뭔가 삼국통일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럼 김유신 열전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예, 왕이 아닌 주요 인물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예, 뭐 세가, 지, 열전, 표, 그 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각종 당시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은 뭐 왕과 황제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기, 세가 이걸로 분리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차치하고, 본기, 열전 이런 표현들은 어떤 왕조의 역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틀이거든요. 서술 방식이거든. 그거를 뭐라고 하냐? 기전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기전체는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고, 혹시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의 역사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게 있어요. 그 사마천의 사기가 기전체의 역사의 서술 방식의 효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떤 왕조의 역사를 서술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체계적인 서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요 기록을 기전체로 서술했구나. 자,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어요. 요게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리고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동명왕의 일대기를 쓰거든요. 동명왕이 누구냐? 주몽입니다. 누구죠? 고구려 건국 시조 주몽이지요. 고구려의 역사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규보라는 사람이 고구려 역사를 주목하자. 자,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고구려다. 야, 우리 고구려처럼 뭔가 좀 강인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한 이 글이고요. 동명왕편은 동명왕의 일대기, 건국했었던 이야기를 시의 형식으로 쓰기도 한다. 예, 요 정도 파악하시고요. 동국 이삼국집이라는 문집에 실린 글입니다. 그래서 예, 요 정도 파악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 다음의 역사서가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바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자, 일연의 삼국유사. 자, 그런데 이 삼국유사는 제가 보다가 실망을 했다 그랬어. 왜 실망했냐? 실제로 전쟁 얘기 같은 거
말고 민간의 무슨 뭐 전설 같은 얘기, 동화 같은 얘기들 위주로만 많이 나와.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어린이들을 무시하나? 어린이들은 언제까지 동화를 봐야 해나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삼국유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 이련이라는 이분은 승려입니다. 불교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스님 승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실제로. 예. 저도 정확히 그때 느낌을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 아니 왜 자꾸 막 스님 얘기만 자꾸 나오지? 예.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불교사 중심이야. 왜? 이분이 승려니까. 앞에 김부식은 유학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교 합리주의 사관이야. 이 사람은 승려니까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거든. 자, 그런데 이 삼국유사를 썼던 시기가 언제냐? 원간석기 때요. 충자 왕들 등장할 때. 그럼 봐봐요. 이때 뭐가 문제죠? 여러분이 배운 바에 따르면 원간석기다라고 하면은 원나라의 우리의 자주성을 빼앗겼었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고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엄청난 위기의식이 팽배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을 발굴해야 돼. 우리의 전통을 발굴하려고 했는데 우리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죠? 단군한검의 건국. 단군한검의 건국은 알려진 거는 설화의 형태로서 곰호랑이 그 얘기로 전승되고 있었어. 김부식은 이거 다 근거가 없어. 앞서는 그랬는데 이 당시는 우리의 전통을 뭐라도 발굴해야 돼. 설화라는 것도 가치가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의 설화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는 거야. 따라서 여기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필적할 만한 민간의 설화들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여 당시에 여기에다 실은 거예요. 제가 봤었던 삼국유사는 사실 원작에 되게 충실했었던 건데 난 몰랐지 그때. 크게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죠. 아무튼 그래서 불교사 중심이고 설화, 단군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다라는 이런 포인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이러한 흐름과 유사하게 나왔었던 게 제왕운기입니다. 자, 제왕운기는요, 마찬가지로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이랑 뭔가 좀 대등하게 서술하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이것도 원간섭기거든요. 야, 우린 중국한테, 저 몽골 원나라한테 우리나라가 흡수되면 안 돼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중국사도 편찬하며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한 느낌으로 편찬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제왕운기는 삼국유사랑 비슷한 맥락이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불교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고려는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앞서 유교 얘기 실컷 했는데요. 유교 유학. 유교와 불교가 아주 중요한 지위에서 사상적 기반을 쭉 유지하는 국가가 바로 고려입니다. 자, 큰 틀에서 보자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때에는 불교가 우세했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유교와 불교가 둘 다 중요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조선시대 때에는 불교는 침체하고 유교 중심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우리나라 역사의 사상 측면이거든요. 자, 불교를 보겠습니다. 일단 태조 왕건 때요. 이분 말이죠. 왕건께서 투머치 토커란 말이지. 훈요 10조에서 이것저것 강조합니다. 자, 근데 이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들아, 후대 왕들아, 잘 들어라. 앞으로 고려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바로 불교의 행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해. 연등회와 팔관회와 같은 이런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성대하게 치러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연등회는 순수 불교 행사고 팔관회는 불교 말고 다른 것들도 함께하는 일종의 종합예술 종교 축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불교 말고 다른 종교도 지금으로 치면은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다음에 알라신 참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막 축제하는 거야. 이런 게 일종의 팔관회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광종 때에는
승과제도 그리고 국사왕사제도가 정비되기도 하거든요. 광종은 누구였습니까? 피해 군주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과거제 시행했잖아요.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시험 보는 거. 그 과거제에서 승과도 있었구나. 그리고 국사왕사제도는 국가의 사부님, 왕의 사부님, 예, 그것을 승려께서 맡는다라는 거죠. 성종 때에는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때는 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잠깐 폐지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다시 부활하기도 해요. 자, 하지만 성종 때에는 최승로가 이 사람은 유교의 중요성, 유학, 통치 이념 이런 것들 강조했기 때문에 이때는 잠시 위축되기도 했나 보다. 승려들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균녀라는 승려가 있는데요. 이 승려는 직접 문제에서는 거의 안 물어볼 거예요. 이름 정도만 보고 넘어가세요. 자, 앞서 광종 때 활약했었던, 광종 때 언급했었는데, 광종 때 불교를 막 나름대로 진흥시키고 정비시키는 노력하는데 그때 활약한 승려가 균녀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불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 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향가라는 문학, 보현 시범가라는 향가를 만들어서 이제 전파하기도 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당시 불교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였었던 인물로서 균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넘어가세요. 각훈이라는 승려는 역사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해동 고승전이라는 이전의 승려들의 일대기를 쭉 정리한 일종의 역사서이자 불교 서적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오답보기에서 등장하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요 다음 사람. 자, 첫 번째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은요, 승려인데 대각국사, 대각이라는 국사 직책을 맡고 있어요. 대각이라는 이름을 붙인. 국사는 국가의 사부입니다. 그래서 승려 직책 이름이고, 대각국사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활동했었던 인물이 의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문종이라는 왕이에요. 아버지 문종 때, 아버지가 자식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고려가 말이야 불교를 중시 여기는 국가인데 왕자 중에서 한 명쯤은 승려가 있어야지. 누가 머리 빌래? 다 이제 눈을 막 피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요 분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승려 갑니다. 왕자 출신으로서 의천이 승려가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 하겠죠. 왜? 권력이 있잖아. 나름대로 이분이 뭐 할 거냐? 교종과 선종을 통합합니다. 자, 교종이 뭐죠? 교종은 이론 중심의 불교예요.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교종이었죠. 선종은 뭐였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갈고 닦는 참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교종은 공부하자고, 선종은 체험하자예요. 자, 그런데 이 의천은 교종승려입니다. 교종승려로서 얘들아, 교종 모아. 교종 우리 오늘부로 하나로 통합하자. 선종도 일로 와.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통합하자. 이런 통합운동을 전개했었던 인물입니다. 이론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도 체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단의 통합을 강조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구나. 국청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한데 모은 통합종파를 새로 만들어요. 그것을 해동 천태종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자, 해동 천태종. 천태종은 교종과 선종의 통합종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천태종을 해동 천태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얘기예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치자라는 사상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것을 교관겸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거를 글자를 풀어드릴게요. 교의 교는 교종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를 믿는 신자라면은, 불자라면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이야, 공부해 일단. 왜? 교종. 교종이 공부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실습도 해. 관은
직관, 관찰, 본능에 따라서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선종이야. 교종과 선종을 겸해서 수행해. 즉 같이 해. 아니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가 알려줄게.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해. 둘 다 해. 그런 거 얘기하는 종파가 해돈 천태종이에요. 이거를 의천이 만든 겁니다. 그래. 그리고 이 의천은요,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편에서 언급했었던 내용인데요. 화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왕 숙종에게 화폐의 필요성, 그래서 이 사람 건의해서 만든 게 해동통보, 활구 이런 거예요. 앞에 경제편에서 봤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세요. 그리고 이 의천은 교장이라는 불교 경전들 주석을 모은 이런 서적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불교의 경전을 모으는 편찬작업, 속장경이라고도 합니다. 불교 경전들 쭉 모은 거를 대장경이라고 할 거거든요. 이게 뒤에서 얘기할 거야. 예, 이것을 속편처럼 보충하는 이런 서적을 남기기도 했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들을 정리하는 역할도 했었구나. 자, 이분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자, 대각국사 의천. 자, 불교가 하나가 됐어요. 자, 이분이 근데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뿅 분열돼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이분은 뭐라 그랬어요? 왕자 출신 승려야. 얼마나 권력이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통합은 했는데, 뭐 대각부사님이 하라니까 하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좀 다른 길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후에 분열될 겁니다. 다시 통합해야 돼요. 다시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었던 분이 불일 보조국사, 줄여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자, 이 진울, 보조국사 진울, 이분은요, 불교의 통합을 추진할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때 시대가 참고로 언제냐면은 무신집권기예요. 무신집권기다라고 하면은 막 난들이 벌어지고 무신들이 권력을 막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비리를 자행하던 이런 시대였었거든. 이 시대 때 불교 승려들이 정치권과 결탁이 된 거야. 불교 승려들이 명예가 있어. 무신 하나, 친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뭐 직책 하나 주세요. 왜 돈 좀 주세요. 승려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다 부처님의 뜻이야. 이러면 이거 나라 꼴이. 이러면 안 된다. 이 진울께서는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자, 수선사 결사 운동. 결사는 모임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수선사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순천의 송광사라는 사찰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승려가 하는 일이 돈 쫓고 무슨 직책 쫓고 이 권력자 뒷공 뭐 이러면 안 된다.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이런 걸 비판하는 거예요. 승려는 뭘 해야 되냐? 경전을 읽어야 된다. 즉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선을 수행한다. 참선해라요.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라. 그리고 노동해라.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의 개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 불교 정신 차리자요. 예. 이게 진울의 불교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앞에 이전에 의천 시대 때 불교가 통합이 됐는데 다시 분열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통합해야 돼요. 이 진울은 선종 출신 승려예요. 그래서 선종 중심이 돼서 교종을 끌어안는 이런 노력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자,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라는 게 이분이 얘기했었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거든요.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해쌍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선교, 교종과 선종의 통합이에요. 선종이 뭐였죠? 우리는 참선해야 된다. 교종은 공부, 이론 탐구, 경전 연구 이런 거야. 정은 선종의 수행 방식인 선정이에요. 해는 교종은 공부하니까 지혜로워지죠. 정해가 쌍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과 해를 쌍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선종과 교종을 같이 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야. 뭐 앞에 의천이 얘기했었던 교광겸수랑 똑같은 얘기예요. 교종, 선종 같이 잘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요. 자, 다음에 도노점수. 이 사람은
선종승려라 그랬죠. 선종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죠? 깨닫는 것을 돈오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예, 어느 순간 깨닫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 깨달아.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나 참 나는 참 제대로 뭐 할 수 있는 애인가 이렇게 막 비관할 때가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좀 오늘따라 좀 생긴 것 같은데? 나 오늘따라 좀 약간 남자분들 좀 약간 갑바가 나온 것 같은데? 여자분들 오늘따라 좀 화장 좀 먹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깨닫는 거지. 뭐 나는 소중하구나. 나는 괜찮구나. 깨달았는데 근데 문제는 TV 보다가 아니면 뭐 광고 보다가 박보검이 나왔어. 옆에 보니까 뭐가 비쳐. 봤더니 왜 오징어가 있지? 나야. 그치? 수지가 있어. 옆에 있는 이상한 생명체는 누구지? 나야.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한 번 깨닫고 되는 게 아니다요. 깨닫는 거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즉 도노 점수는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박보검보다는 내가 한국사 잘하겠지. 깨달으면 됩니다. 물론 그분이 더 잘할 수도 있어. 자, 아무튼 도노 점수, 정해쌍수 다음 진울이 했었던 대표적인 사상체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키워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정해결사, 정해쌍수 봤잖아요. 예. 수선사결사운동을 정해결사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진울의 활약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의천과 진울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문제의 포인트다. 자, 해심이라는 또 다른 승려도 있습니다. 해심은요, 불교 통합뿐만 아니라 유교와의 통합도 중요하다라는 유불일치설. 자, 앞서는 불교의 교종과 선종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 유교와도 통합을 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던 인물이고요. 이분은 참고로 진울의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이어서 쭉 이어가고 있다. 요세라는 승려는 이분도 불교 개혁운동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진울의 영향을 받아서 해심과 요세가 활약을 하는 거예요. 이 요세는 이른바 법화신앙이다라고 해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저지른 것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법화신앙이다라고 하고 참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사운동을 백년결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진울에서는 수선사결사운동 또는 정해결사다라고 얘기했었죠. 또 다른 개혁운동이 나온 겁니다. 보우라는 인물은 공민왕 때 활약했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건축물이에요. 뭔가 사진이 나오니까 뭔가 갑자기 무섭죠? 이것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씩 볼게요. 똑같이 생겨 보이는 건축물인데 뭔가 다르다예요. 자, 건축물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목조 건축물이거든요. 이 목조 건축물로서 한국사 역사에서 남은 건축물 중에 제일 오래된 게 고려 때 거예요. 고려백제 신라 때 건물은 없습니까? 없어. 불국사 있잖아요. 신라. 그건 나중에 조선 때 복원한 거야. 그래?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건축물이 이겁니다.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건축물이에요.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목조 건물이에요. 예, 이게 고려 때구나. 안동의 봉정사라는 사찰에 극락전이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뭘 외워야 되는 겁니까? 자, 일단 이름을 봅니다. 요거를 봅니다. 하나 더. 주심포 양식이에요. 주심포 양식이에요. 이게 뭔가? 이걸 알아야 돼.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이거 다 주심포 양식이거든요. 자, 주심포 양식이 뭐냐? 일단 포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를 지붕을 받치는 것 같은 이러한 구조물을 포라고 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기둥처럼 있는 구조물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 위에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다 지붕이 있고 이를 받치는 포가 있고요. 그를 연결하는 기둥이 있어요. 포가 기둥 위에만 있죠. 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게 주심포예요. 그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닌 게 나와 뒤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외워두셔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나요? 아니, 다 외워야 돼. 예,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거긴 한데 다른 것도 나와요.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건축물, 예산 수석사의 대웅전. 아니 우리의 문화유산인데 건물 이름 3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자. 그죠? 3가지입니다. 다 주심포 양식의 고려시대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배흘림 기둥 양식을 띠고 있거든. 배흘림 기둥은 뭐냐면요, 요 기둥을 과장하면은 이렇게 생겼다예요. 예, 배불뚝이 뱃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다.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석사의 대웅전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게 포고 기둥이다. 그 다음에 배흘림 양식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데 포가 기둥에 있죠? 그렇죠? 기둥에 있을 텐데 어이 뭐야 이거? 기둥이 아닌 곳에도 포가 있어요. 기둥이 아닌 곳에도 포가 있어. 이런 건축물을 다포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가 많은 거야. 네. 주심포가 아니라 다포 양식. 딱 하나 있습니다.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 이건 북한 쪽에 있어요. 예.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라는 것이 여러 개 있는지 적게 있는지, 물론 더 중요한 건 앞에 3가지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의 수석사 대웅전, 그리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탑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탑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 뭐가 이렇게 높아? 이거야. 예. 이전에 여러분이 봤었던 탑의 대표적인 거, 고대시대 때에는 주로 많이 나왔었던 게 3층 탑이 많이 나왔었어요. 불국사 3층 석탑 기억나시죠? 가문사지 3층 석탑. 물론 백제탑으로서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보통은 3층에서 5층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이거 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 이거. 고려의 탑은 뭐가 좀 길어졌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탑의 모습과 조금 달라요. 예, 이전에 봤었던 신라의 탑과는 조금 다른 느낌. 이 좀 뭔가 특이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외국 탑의 영향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나오는 월정사 8가 9층 석탑은 중국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렇게 생긴 탑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뭡니까? 뭔가 좀 요게 좀 이게 원반인 듯 하면서 쭉쭉 올라가면서 위에 장식도 나름 화려한 이런 탑의 모습을 띠고 있지요. 자, 어쨌든 층수가 높다. 다층탑이에요. 층수가 높다예요. 층수가 많다라는 거죠.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8각 9층 탑이에요. 9층 탑이야. 팔각형에. 원반처럼 생겼다가 팔각형이에요. 9층 탑이구나. 그래. 대표적인 고려 전기. 왜? 고려 전기에 송나라가 있었으니까. 그죠? 자, 근데 고려 후기 때 우리가 원간섭기라고 있었죠.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탑이 있으니 바로 요겁니다.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층수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 탑을 보시면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 뭐냐면은 이 조각이 굉장히 나름 정교해 보이는데? 그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에 배웠던 탑은 그냥 여기가 기둥이었었잖아요. 근데 물론 조각이 일부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섬세하게 조각을 하지 않거든? 왜냐? 이거는 소재가 특이해요.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은요, 일단 원나라 양식의 영향을 받았어요. 소재도 이국적이에요. 뭐냐? 대리석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나라에는 대리석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 있는 돌은 짱돌이에요. 너무 돌이 가공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게 화강암이에요. 예. 화강암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밑에 그냥 화강암 안반지대가 있어요. 그 장점은 하나 있어. 물이 맑아. 예, 돌이 이렇게 아주 단단하다 보니까 외국에는 무슨 뭐 석회물 이런 거 나온다거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돌을 조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애초에 아주 불리해. 근데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우리의 양식이 아닌 거죠. 이거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정교해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요, 조선시대 이거랑 똑같이 생긴 탑이 있을 거예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는 똑같이 생긴 탑으로 영향을 주기도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고려시대 석탑이에요. 다음 불상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은 약간 이런 느낌의 불상이죠, 보통.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하면은 보통 고려라고 찍으면 한 80%는 맞아요.
예, 불상이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거야.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은 좀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개성이 강하면서 크기도 너무 거대해. 또는 아니면은 바위 같은데 그냥 막 새겨놔. 물론 아닌 조선시대 이런 불상도 있긴 한데 보통 고려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일단 첫 번째, 이 불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이긴 한데 철로 만듭니다. 철로 만드는 불상은 사실 흔하진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하남, 옛날 광주, 경기도 광주 쪽인데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열의 좌상, 철조, 철로 만든 철불이라는 특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철로 만드는 조금 독특한 불상이구나. 고려시대 불상은 뭔가 독특하다. 그 다음에 요 불상은 아주 독특하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크신, 요 불상은요, 크기도 거대합니다. 자, 고려시대 최대 규모 석불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요거는 확대한 거고, 이는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는 고려시대 대표 불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뭘 끄집어내냐? 아주 파격적이구나. 그 다음에 거대 불상이다. 네. 이게 고려의 특징입니다. 자, 이름, 알아두시고. 자, 이런 모습이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이랑 비슷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철도 아니야. 그러니까 고려시대 뭔가 특이하다며. 그런 게 없는 불상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신라 거 그냥 계승한 거야. 통일신라의 전통 양식은 참고로 뭐냐면 석굴암 본尊불상 생각하시면 돼요. 석굴암 모습이랑 비슷한데 약간 금박 비슷하게 씌워놓은 겁니다. 자,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 열애저상이라는 불상이거든요. 자, 요런 전형적인 모습의 불상도 있는데 특이한 형상의 불상이 조금 더 많다. 요거 보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가 안반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조각했어요. 예, 안동 이천동에 이런 불상.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거 새겨놨네요. 돌에다가 불상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무슨 뭐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바위 같은 데다가 그냥 새겨뒀거나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대하죠. 예, 바위 산자락에다가 이렇게 불상처럼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깎아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고 거대한 거대 불상의 특징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대하다 라는 거. 다음에 대장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장경이라는 거를 앞서서 한 번, 두 번씩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이 대장경은 불교의 경전을 모은 거를 경이다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모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승려들이 해석을 할 겁니다. 이거를 론이다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이런 걸 지켜야 된다. 경율론에 요 세 가지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쭉 엮은 거를 대장경이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불교 경전의 총집합 백과사전쯤으로 보시면 돼요. 고려가 불교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대장경을 편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장경의 편찬은 상당 부분 외침과 관련이 있어요. 대외적으로 우리를 침략하니까 우리 버티기 힘들어. 불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저 외적들을 무찌르자.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서 대장경 편찬을 많이 해요. 초조대장경은 최초로 편찬한 거거든요. 고려가 거란 침입 당시. 자, 거란 침입 기억나십니까? 1차 성종 때 서희의 외교담판, 2차 양규의 활약, 3차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 시기 때 현종 때 만든 거거든요. 초조대장경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을 거란 침입 때문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때 소실돼요. 몽골 침입 때 소실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몽골 침입 때 다시 만들 거야. 그 다시 만드는 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아무튼 초조대장경을 편찬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뭔가 빠져서 속편 만들자. 요 앞에 의천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대각국사 의천. 대장경 속편쯤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식 명칭은 교장입니다. 자, 빠진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편제종 교장총록이라는 목록서를 만들어요. 이름 너무 긴데요. 이게 뭡니까 대체? 교장 편찬 뭐 했구나. 누가요? 의천이. 그랬구나. 교장, 의천, 속장경, 의천의 인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딱 봐도 중요하죠. 팔만대장경. 자, 팔만대장경은 앞에 초조대장경이 몽골 침입 때 소실됐다 그랬죠. 몽골 침입 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됐어요.
아니 그런데 몽골 침입은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잖아. 그러니까 대신 이거를 뭔가 다시 부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고려를 가엾비 여겨 이러면서 이제 도움을 호소했었던 이런 일종의 문화유산입니다. 다시 재방송으로 만듭니다.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만드는데 목판을 8만 개 넘게 깎아가지고 이제 요거 말리고 해가지고 막 해서 음각으로 양각으로 새긴 거죠. 그래서 글자를 요렇게 목판에다가 새긴 다음에 찍어낼 수 있게끔 만든 대장경인데 8만 대장경, 8만 개구나. 보통 8만 개 이러면 한 7만 8천 개 정도 되겠지 했는데 8만 개가 넘습니다. 8만 1천 몇백 개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몽골 침입 당시 이를 극복하고자 만들었다. 종교인데 이 종교를 외침을 막는 데 활용하겠다. 이런 걸 참고로 뭐라고도 하냐면요. 호국정신, 호국사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국가를 수호하는 불교로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됐던 거지요. 이 팔만대장경은 조선시대 가서 원래 이거 강화도에서 만든 거거든요. 왜? 최씨 정권,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조선시대 때 경남 합천의 해인사로 요거를 이전하게 될 겁니다. 팔만대장경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합천 해인사, 요것도 건물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청자, 고려하면 청자, 자기공예는 여기에서 요렇게 발전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요런 청자에서 요런 청자. 자, 여러분 청자라고 해서 청자가 분류가 아니죠. 이 청자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비색 또는 비취색이라고도 하거든. 요거 보니까 뭐 약간 요거 약간 녹색 같기도 하고 약간 에메랄드빛 같기도 하고 요게 청자입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장식이 없고 맑고 투명해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 순청자다라고 해요. 그랬다가 뭔가 기교를 부리는 거야. 굽기 전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새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웠더니 이런 화려한 문양이 나오게 되었구나. 그런 기법을 새겨 넣는 거를 상감법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감히 파내는 거예요. 파서 새기는 거야. 상감법. 그래서 이 청자를 상감청자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야.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이렇게 발전했구나. 자, 그리고 청동 은입사, 은을 입혀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세요. 예. 청자에 새기는 것처럼 청동 그릇에다가 은도 새겨서 뭔가 화려함을 쫓는 이러한 문화유산도 등장하는구나. 다음에 활판 인쇄술. 자,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금속활자예요. 금속활자, 인류의 역사를 바꾼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금속활자는 사실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라는 것은 일종의 서양의 관점이긴 해요. 왜? 서양에서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책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경제적으로 지식을 널리 보급할 수 있겠구나. 이게 퍼지면서 뭐가 된지 아세요? 야, 우리 종교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서양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지식의 확산이에요. 그 배경에 금속활자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발명한 줄 알았지. 근데 어라? 웬 저기 동양의 국가에서 자기네들 기준보다 70년이 앞선 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속활자 가장 오래된 발명국이다. 자, 금속활자로 인쇄한 기록에 대표적으로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고려 중기 인종이라는 왕 때, 이때가 인종 때가 이자겸 묘청 이때인데 이때 뭔가를 만든 책인데 이거를 강화도 피난시기 때 무신시기죠. 국가의 공식 문서인데 요거를 복사해야 돼. 그래가지고 요거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기록은 남아있는데 요거는 현재 없습니다. 현존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금속활자로 만든 인쇄 기록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뭡니까? 이겁니다.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시대 때 편찬됐어요.
예, 지금 남아있는 인류가 만든 금속 활자로 만든 인쇄한 기록물 중에 가장 오래됐다. 우왕 대박이죠. 예, 우왕 때 안 외우셔도 됩니다. 고려 말 우왕 때 청주를 그래서 직지의 고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직지 줄여서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예, 인류의 문화유산이 청주에서 만들어졌어. 예,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한 가장 오래된 뭐야? 금속 활자 인쇄본이에요. 어라? 그런데 프랑스에 있어? 왜 있어? 얘들이 이거 훔쳐간 거 아닙니까? 훔쳐간 건 아니야. 합법적으로 가져가요. 예, 프랑스에 나중에 이제 근대 시기 때 프랑스에 사람이 우리나라 왔다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요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 현재 보관되어 있더라. 프랑스가 훔쳐간 건 따로 있어요. 뒤에 외교장각 도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직지임체 요절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네스코에서 와 대박이다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직지가 있다라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의술로선 향약 구급방. 요것보다 중요한 거는 요거 조선시대 때 비슷한 거 있거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향약 집성방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조선시대 세종 때 나올 거예요. 이름이 비슷한데 고려시대 게 뭐가 그 전에 의학서가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기 관련해서 요건 사실 이미 언급했었던 건데요. 고려 말 때 우리나라에 신무기가 등장하네. 원나라로부터 들여왔었던 신무기, 바로 최무선이 들여온 화약입니다. 원으로부터 화약 제조법을 최무선은 고려 말 때 홍건적 왜구 침입 때 이때 활약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지요. 이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라는 화약을 만들고 화포를 만드는 이런 기관이다. 그래서 최무선이 이거를 썼죠. 기억나세요? 진포대첩이라고. 최무선이 활약했었던 진포대첩. 자, 여기서 최무선이 큰 활약을 하면서 왜구를 격퇴하기도 했었다. 왜구입니다. 자, 다음에 천문학은요, 이런 게 있구나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하나만 체크해보자. 수시력이라고 있습니다. 수시력은 역법인데, 역법이면은 달력이에요. 달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천체 움직임을 계산하고 1년의 주기를 파악해야 되거든. 그런데 보통 중국 거를 우리나라가 들여다가 쓸 거야. 물론 조선시대 때 우리 기준으로 만들 거긴 한데, 그 중국 거 원나라가 만든 수시력이라는 게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고려도 이걸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간섭기 고려시대구나라는 시기 파악용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려의 문화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자, 요 다음 강 문제편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